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10장 액티비티 실행과 인텐트 두 번째 강좌입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직렬화 객체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인텐트를 설명하기에 앞서 직렬화 객체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좀 의아해하실 수도 있어요. 사실 인텐트는 다양한 데이터 타입의 객체들을 담아서 다른 프로세스로 전송하기 위한 어, 일종의 데이터 덩어리에 불과해요. 즉, 인텐트 클래스 내부적으로 특별한 기능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다만 직렬화된 데이터들을 담을 수 있는 그런 어떤 특별한 API들만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인텐트를 설명하기 위해 먼저 직렬화 객체가 먼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게 필수적이겠죠. 직렬화 객체는 안드로이드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플랫폼에서도 사용되는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요즘 나오는 플랫폼, 안드로이드를 제외하고 다른 플랫폼도 멀티 프로세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각각 뜨는 그런 환경의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멀티 프로세스 환경인데요. 그런 멀티 프로세스 환경에서 서로 이제 그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직렬화된 객체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고, 그게 IPC라고 하는데, 그런 직렬화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개념을 알아야 되는 건 필수예요. 뭐 무조건 그 다른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해서 직렬화 객체가 사용되는 것만은 아니에요. 어, 파일을 쓰거나 아니면 다른 그 단말기, 통신을 위해서 서버로 어떤 데이터를 전송한다거나 그럴 때 모두 다 직렬화된 객체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어, 대부분 그 객체들은 메모리에, 램에 여러 곳에 번지에 이렇게 분산돼서 상주되지만 이렇게 분산돼서 있는 데이터들은 파일로 쓰거나 아니면 이렇게 다른 프로세스로 전송하거나 어, 아니면 다른 서버로 전송하거나 이럴 때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렬화된 객체로 만든 다음 그 메모리에 순차적으로 쓴 다음 그거를 이렇게 그 파일로 쓰거나 옮기거나 다른 프로세스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어쨌든 이 강좌에서는 인텐트를 그냥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 그리고 인텐트도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고요. 그 인텐트 안에 다른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도 담을 수 있고요. 뭐 그런 기준에서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로만 일단 이 강좌를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안드로이드 말고 자바, 자바에서도 직렬화된 객체들이, 아니, 클래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그 수많은 객체들을, 이렇게 이것저것 알아보다 보면 좀 헷갈릴 수도 있고, 뭐가 정확하게 안드로이드에서는 어떤 직렬화 객체가 발전됐고, 뭐 이런 거를 좀 이해하시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열한 이 순서대로 직렬화 객체를 이해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의 직렬화 객체, 시리얼라이저블 직렬화 객체, 일단 파셜어블, 번들, 인텐트 이 순으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장 로우 단, 아랫단의 그 직렬화 객체는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에 해당되고요. 뭐 시리얼라이저블도 뭐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조금씩 발전돼 나갔던 게 파셜어블, 번들, 인텐트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돼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에 대해서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자, 프리미티브 타입은 어, 이미 알고 계신 타입을 말하는 거예요. 어, 불린, 바이트, 뭐 캐릭터, 숏, 인트형, 뭐 롱형, 플로트형, 뭐 스트링형 이게 전부 다 특별히 가공되지 않은 저희들이 사용하는 데이터 타입이잖아요. 이거 자체는 전부 다 어,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인트형은 4바이트 자료형인데요. 인트하고 a는 0이라고 하면 이제 뭐 4바이트 연속된 메모리에 0이라는 값이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특별하게 직렬화 객체로 뭐 변환해 주거나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자체가 인트형 데이터 자체 하나가 바로 직렬화된 객체에 해당해요. 그래서 뭐 별도의 처리를 전혀 하지 않고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이 가능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프리미티브 타입의 변수 자체를 전달하는 경우는 거의 드물어요. 대부분
수많은 프리미티브 타입을 특정 클래스 안에 정의하고 그 클래스를 객체화해서 전달을 하죠. 예를 들어서 샘플 클래스가 있으면 그 내부에 멤버 변수로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을 정의하고요. 슈퍼 클래스, 샘플 클래스를 이제 뭐 유해서 객체화 시킨 다음에 샘플 클래스 인스턴스를 다른 프로세서로 전송하거나 파일로 쓰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직렬화 객체가 돼야 돼요. 근데 문제가 프리미티브 타입은 직렬화 객체, 그러니까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이 되는데요. 특정 클래스 안에서 이렇게 객체화 시켜버리면 얘 각각은 연속된 메모리에 저장되지만 이런 그 멤버 변수 각각은 다른 이제 그 연속되지 않은 공간에 저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4바이트 인트형 같은 경우 0이 순차적으로 4바이트에 0이란 값이 들어가지만 바로 그 4바이트 다음에 스트링형으로 슈퍼 드로이드란 글자가 저장되지 않고요. 전혀 다른 이제 다른 램이라는 공간에 전혀 다른 좀 위치에 빈 공간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객체 자체를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할 수가 없어요. 객체화 시킨 데이터 자체를 전달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이 클래스 자체를 직렬화된 객체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직렬화된 클래스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자바의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야 돼요. 뭐 갑자기 시리얼라이저블이 나와서 뭐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되게 간단한 개념이에요. 보시면 알 거예요, 아마. 자, 그러면 시리얼라이저블이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은 우선 시리얼라이저블을 적용하지 않은 클래스를 살펴볼게요. 앞서 제가 이제 샘플 데이터라는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 안에 인트형과 스트링형으로 멤버 변수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클래스 내부에는 이 멤버 변수를 참조할 수 있는 getInt 데이터, 뭐 요 값을 참조할 수 있는, 그 다음에 getString 데이터, 이 멤버 변수를 읽어들을 수 있는 getter와 setter가 있는 거죠. set 함수는 이제 이 변수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에 해당하고요. 멤버 함수고요. setString 데이터라고 하면 이 스트링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는 함수에 해당하겠네요. 자, 이런 클래스 구조가 일반적인 클래스 구조죠. 우리가 흔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데 이런 클래스는 직렬화 되지 않은 클래스예요. 자, 그러면 직렬화 되지 않은 클래스를 직렬화 할 수 있는 클래스로 한번 바꿔볼게요. 자, 먼저 클래스 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체적으로 클래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내부에는 이제 멤버 변수 함수들이 있어요. 멤버 함수들이 있고 그 안에 값이 변하는 변수가 있죠. 데이터를 저장하는 곳이죠. 얘들은 그 데이터를 처리하는 곳이고 이거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이제 멤버 변수가 해당하죠. 자, 우선 전체적으로 이 소스 덩어리만 볼게요. 여기 있는 값들을 제외한 여기 소스 덩어리를 보면 일단 소스 코드예요. 그냥 자바 파일이죠. 이 자바 소스 코드가 있고 클래스 파일이 있고 그 다음에 값이 변하는 멤버 변수가 있어요. 자, 클래스 파일 소스 코드 자체, 이 소스 덩어리 자체는 값이 변하는 게 아니죠. 정적인 값들이죠. 그러니까 특히 여기에 있는 함수들, 뭐 getInt 데이터, 뭐 getString 데이터, setter, getter들, 뭐 여기에서 값을 저장하는 곳은 없어요. 값이 저장되어 있는 곳은 바로 변수죠. 값이 저장되어 있는 게 바로 이 변수 두 가지. 자, 그러면 여기서 직렬화돼야 되는 부분이 어떤 것일까요? 지금 두 가지 이 값이에요. 이 값이 직렬화된 데이터고 이 두 개가 순차적으로 저장된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직렬화 클래스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소스 코드는 이제 소스 이 파일, .java 파일만 있으면 되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요 값이 변하는 값, 늘 이게 getter, setter에 의해서 값이 변하는 값은 램의 특정 공간에 순차적으로 저장되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int 데이터가 0이고 메모리 공간에서 봤을 때요. 0이 있고 그 바로 메모리 번지 아래에 이어서 슈퍼 드로이드란 데이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돼서 하나의 데이터가 돼야 되겠죠. 자, 여기에 이제 직렬화 메모리 공간에 이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저장만 하면 돼요.
자, 지금부터 너무 당연한 얘기고 너무 무식해 보이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한번 이게 근데 직렬화 객체를 뭐 전달하고 뭐 그런 모든 것들의 가장 기본이에요. 앞으로 설명하게 될 모든 내용에 기반이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이 원리로 모든 직렬화 객체가 전달이 되고 서로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야. 그 다른 프로세스 간 마찬가지고요. 다른 서버 간 직렬화 객체를 전달하고 쓸 때도 모두 이 기법으로 사용이 돼요. 되게 들어보시면 정말 너무 간단해서 되게 웃길 수도 있어요. 뭐 포장만 이렇게 직렬화 객체라고 말을 했지만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하다는 의미예요. 자, 먼저 서로 이제 다른 프로세스 간 직렬화 객체를 전달할 때는 먼저 심플 데이터 객체는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할 때 클래스 파일을 다른 프로세스 앱 개발자한테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앱에서 A라는 개발자한테 이 직렬화된 객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 앱에서 다른 앱으로 직렬화된 이 객체, 심플 데이터라는 객체를 전달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이 클래스 파일, 자바 파일을 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이 자바 파일은 정적인 데이터라고 했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어서 뉴를 하건 내가 가지고 있어서 뉴를 하건 초기 데이터는 같죠. 그치만 그 변하는 값이 뭐죠? 여기 바로 멤버 변수예요. 자, 그러면 일단은 먼저 그 사람한테 자바 클래스 파일을 줘요. 그러면 주고 난 다음에 여기에 있는 멤버 변수 변하는 값만 커널 공유 메모리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는 거죠. 앞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그게 바인더 드라이버고요. 공유 메모리를 전달하는 게 바로 바인더 드라이버를 이용해서 하는 것이죠. 자, 뭐 바인더 드라이버를 통해서 그 데이터를 전달하는 컨텍스트 매니저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건 아주 아랫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좀 더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IPC, 안드로이드의 IPC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면 아주 밑에 단이기 때문에 천천히 배워오셔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중요한 거는 다른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자, 어쨌든 직렬화된 클래스가 전달할 수 있는 데이터 덩어리가 해당되는데요. 지금 여기서 전달할 데이터들은 여기 바로 변수에 해당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이 기본 원리를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 샘플 데이터 그대로 아까 앞서의 내용이었고요. A 프로세스에서 B 프로세스로 이 데이터, 객체화된 데이터를 전달할 때, 자, 먼저 A 앱에서 사용된 이 보낼 데이터, 객체 데이터들을 샘플 데이터.java 파일이죠. 이 파일을 B 프로세서, 그러니까 B 앱에다가 개발자한테 주는 거죠. 그러면 그 B 앱의 개발자는 이 샘플 데이터.java 파일을 자기 패키지에 포함시킬 거예요. 자, 서로 이제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 자바 파일을 서로 완전히 동일한 걸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뭐 직접 전달하는 게 아니고 오프라인, 그러니까 뭐 클래스 파일을 복사해서 그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예요. 뭐 메일을 쓰시던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뭐 파일로 저장해서 주시던지 어쨌든 이렇게 배포를 해야 되는 거고요. 제가 여기서부터는 배포라고 표현을 할게요. 이 클래스 파일을 배포하시고요. 자, 이제 제가 new에서 샘플 데이터 이 객체를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초기 값은 0이고 mstring 데이터에 초기 값은 슈퍼드로이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mint 데이터를 10으로 바꿨고요. mstring 데이터를 high로 바꿨어요. 자, 이렇게 초기 값을 바꿨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초기 값을 바꿔버리면 B앱의 프로세스가 이 자바 파일만 가지고 이 값을 그대로 참조할 수 있을까요? 없죠. 제가 이게 바꾼 값이고 얘가 만약 이 자바 파일을 객체화 시키면 int 데이터 0 초기 값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서로 데이터들은 샘플 데이터 객체들은 서로 다를 거예요. 자, 어쨌든 이 값들을 이 변경된 값, 제가 지금 방금 변경된 값은 B 프로세스한테 전달을 해줘야 돼요. 자, 그 멤버 변수 값을 직렬화를 해서 10을 적고 이어서 high라는 글자를 적어서 얘한테 전달을 해야 되겠죠. 직렬화된 데이터를 전달하면 얘는 직렬화된 데이터를 받아서 샘플 데이터라는 이 클래스 파일을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첫 번째 거
mint 데이터를 샘플 데이터에 set해서 뭐 넣으면 되겠죠. set int 데이터 해가지고 이거 넣고요. mstring 데이터 해서 high를 이제 그 다음 글자에 집어넣는 거예요. 뭐 이렇게 연속된 데이터는 멤버 변수로 등록된 거에 자동으로 순차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게 원리예요. 이 원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방법대로 배워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더 배워야 될 건 뭘까요? 클래스 파일을 복사하는 거는 굳이 제가 알려드릴 필요 없고 스스로 그냥 원하는 개발자한테 전달해 드리면 되고요. 이제 여기서 배울 거는 바로 이 부분이죠. 자, 그러면 멤버 변수를 어떻게 직렬화된 공간에 저장을 하냐 이거죠. 자, 멤버 변수를 직렬화하는 방법만 이제 알면 되는데요. 그게 바로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방법이에요. 굉장히 간단해요. 클래스 샘플 데이터 클래스에서 임플리먼트에서 시리얼라이저블 클래스를 그냥 상속받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내부적으로 이 객체화될 때, 이 클래스가 객체화될 때 멤버 변수들을 연속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을 해줘요. 자, 그 다음 추가적으로 위에 static final long 해가지고 시리얼 버전 UID라고 있는데요. 지금 초기 값으로 뭐 10000L 뭐 이렇게 긴 숫자가 들어갔어요. 이건 우선 좀 뒤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그러면 여기 먼저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는데 단지 이것만으로 어떻게 직렬화된 메모리 공간에 멤버 변수가 저장이 되는지 살펴보면요. 시리얼라이저블의 그 원본 소스를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자, 원본 소스를 보시면 굉장히 길 것 같지만 임플리먼트니까 인터페이스겠죠. 인터페이스 시리얼라이즈블 클래스를 열어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구현된 구현할 핸들러 함수도 없고요. 여러가지 내부적으로 함수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 클래스를 보통 뭐라고 하냐면 마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 단지 이 클래스가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았네 라는 확인 용도로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바는 내부적으로 이제 이 시리얼라이저블 클래스를 상속받은 클래스는 메모리를 그러니까 멤버 변수를 할당할 때 연속된 공간을 할당을 해주는 거죠. 즉 이 시리얼라이저블 인터페이스는 얘가 직렬화돼야 되는 클래스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정도의 용도예요. 그러니까 표시하는 용도니까 이름도 마커 인터페이스, 그러니까 마킹한다라는 거죠. 이놈이 직렬화된 클래스여야 된다라고 이제 마킹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뭐 직렬화된 클래스의 이제 전부인데요. 추가적으로 붙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private static final long 해가지고 시리얼 버전 UID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요거는 좀 그림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배포라는 표현을 쓴다 그랬죠. 자바 파일을 배포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A 앱에서 B 앱으로 동일한 클래스 파일을 이제 배포를 했어요. 근데 동일한 클래스를 배포를 했는데 이후에 이제 제가 이게 서로 다른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앱을 좀 업그레이드 하면서 이 클래스가 조금 변형이 된 거예요. 멤버 변수가 한 개가 더 추가됐다거나 뭐 이렇게 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 자바 파일을 받았던 사람은 그 내용이 변경된 게 적용이 되지 않았겠죠. 그러면 그냥 보내보면 서로 이 데이터, 객체화된 데이터가 다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해요. 자, 그러면 이제 서로 같다, 다르다라는 거를, BFF로서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버전을, 그러니까 이 직렬화된 객체에 대한 버전을 달게 되어 있는데요. 내가 만약에 시리얼 버전 UID에서 1번이라고 붙였어요. 끝에 1이라고 이제 조금 업그레이드가 돼서 버전을 올렸어요. 그런데 과거 버전을 가지고 있는 클래스 파일의 앱 개발자가 이거를 받아서 객체화시키면 어쨌든 이 사람은 1번이 아니죠. 옛날 거니까 에러가 발생을 하는. 과거의 버전의 샘플 데이터.java 클래스를 가지고 쓰면 이게 전송할 수가 없게 돼요. 에러가 발생하는 거죠. 만약에 이렇게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 버전이 없다면 이놈이 옛날 건지 과거 버전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디버깅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전혀 엉뚱한 데이터가 전달이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버전 관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 사람이 받았던 데이터가 버전이 다르면 이제 버전이 다르다는 걸 인지하고 서로 다시 배포를 받아야 되겠죠, 물론. 자, 이런 용도로 시리얼
버전 UID라는 값이 이제 버전을 위해서 꼭 위에 존재를 해요. 기본 값으로 10000000L이 적용이 되고요. 그러면 직렬화된 객체를 직접 전송하는 예제를 제가 한번 구현해 보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자, 이건 A 앱이고요. 이건 B 앱이에요. 서로 다른 이제 패키지죠. A 앱에서 B 앱으로 아까 앞서 설명드렸던 샘플 데이터.java 객체를 전달해 볼 거예요. 먼저 그 A 앱에 A 액티비티 내부에 샘플 데이터.java 이 클래스 파일을 이제 저장을 했죠. 자, 근데 이거를 다른 앱에서 사용할 그 전달받을 앱에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B 앱에도 똑같은 클래스명까지 같아야 돼요. 클래스 그 패스까지 전부 다 패키지명까지 전부 다 같아야 돼요. com.superdroid.test.activity.a라는 경로의 샘플 데이터, 얘도 똑같은 경로에 이 샘플 데이터를 복사해 두고요. 자, 그럼 이 배포받은 앱은 이 클래스 파일을 복사해 두기만 하면 돼요. 자, 복사해 두고 그러면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배포된 단계는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A 앱에서 액티비티에서 샘플 데이터 객체를 new 하시고요. new 하면 이제 그 샘플 데이터 객체가 생성이 됐겠죠. 거기서 set int 데이터에서 뭐 1, 2, 3, 4, 9번까지 이렇게 정수를 집어넣고요. int형 정수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set string 데이터 해가지고 문자열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데이터를 집어넣었어요. 이렇게 넣더라도 이놈이 시리얼라이저블 객체이기 때문에 각 내부의 멤버 변수들은 순차적인 메모리 공간에 할당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 객체를 인텐트에 집어넣어요. 인텐트에 put extra라는 함수를 쓰시면 이제 저장되는 키값 샘플 언더바 데이터 뭐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냥 거기다 그 다음 값으로 샘플 데이터라고 이 객체를 집어넣으면 돼요. 지금은 인텐트를 이렇게 활용하는까지 이해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직렬화된 데이터를 담아서 인텐트에 담아서 다른 앱에 보낼 때 인텐트를 잠시 쓰는 거예요. 자, 그 인텐트도 직렬화 객체고 직렬화된 데이터가 전달을 되려면 인텐트 안에 있는 모든 데이터들도 직렬화된 데이터여야 되거든요. 그 중에 지금 하나로 저희가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시리얼라이저블 직렬화 객체를 전달해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보낼 때 값이 중요한데 지금 인텐트에 put extra 집어넣었고요. put extra는 지금 모르셔도 됩니다. 자, 이제 잠시만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인텐트라고 이제 그 직렬화된 데이터를 담아서 인텐트를 스타트 액티비티 하시면 잠시만요. 스타트 액티비티 하시면 근데 얘가 제가 지금 앞에 한 가지를 빠져서 설명을 좀 빠뜨렸는데 여기 앞에는 그 B 앱에 B 액티비티를 실행시켜야 되죠. 거기에 클래스명을 인텐트에 적었어요. 조금 잠깐 생략이 됐는데 어쨌든 스타트 액티비티 하면 인텐트라고 전달을 하면 여기 위에 이제 B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그 데이터로 인텐트가 날아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B 액티비티를 한번 살펴볼게요. B 앱의 B 액티비티예요. 자, B 액티비티에서는 인텐트를 get 인텐트 하면 받을 수가 있죠. 인텐트를 전달받아서 샘플 데이터 객체를 인텐트에 get 시리얼라이저블 엑스트라 여기 그리고 키값을 주는데 샘플 데이터라고 줬죠. 보낼 때 키값을 같은 값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 키값으로 데이터를 보냈기 때문에 받을 때는 이 키값으로 get serializable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명드린 이 객체는 serializable이었죠. 마커 인터페이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읽을 때는 get serializable extra라고 읽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받은 값은 결국은 리턴은 샘플 데이터 이 객체가 받게 되는 거고요. 자, 이 샘플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토스트로 한번 찍어 볼 거예요. 만약에 널이면 널이라고 표시가 될 거고요. 널이 아니면 샘플 데이터의 인트 값과 스트링 값을 둘 다 읽어서 지금 앞에 텍스트 뷰에 한번 뿌려 볼 거예요. 자, 그 과정이고요. 자, 그러면 제가 A 앱에서 B 액티비티 실행이란 버튼을 누르면 아까 지금 전에 말했던 클릭이 되면 직렬화 객체를 생성하고 바로 전달할 거예요.
자, B 클래스에는 샘플 데이터 클래스 자바 클래스를 배포받았기 때문에 생성할 수 있었죠. 그리고 텍스트 B에 뿌리고 있어요. 자, B 액티비티 실행이란 버튼을 누르면 B 앱의 B 액티비티가 실행이 되고 데이터를 정상적으로 샘플 데이터 인트형과 그 데이터 스트링 데이터를 정확하게 받았죠. 시리얼라이저블 오브젝트 이렇게 받아서 정확하게 출력이 됐어요. 저 보냈던 값 다시 볼게요. 시리얼라이저블 오브젝트라는 스트링 형이었어요. 1, 2, 3, 4, 9까지도 정확하게 전달이 됐고요. 이게 이제 직렬화 객체가 다른 앱의 프로세스로 전달이 된 거예요. 단지 그 배달했던 그 과정은 스타트 액티비티에 인텐트를 담아서 보내는 방법으로. 우선 직렬화 객체만 보자고요. 어쨌든 직렬화 객체 시리얼라이저블 데이터가 전달이 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렸지만 시리얼라이저블 이 마크 인터페이스는 안드로이드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고요. 자바 언어를 쓰는 다양한 이제 플랫폼에서 많이 활용이 돼요. 이 마크 인터페이스는요. 그래서 보시면 우선 원하는 객체, 원하는 클래스, 어떤 클래스도 괜찮아요. 거기서 클래스에 시리얼라이저블이라고 마크 인터페이스 정의하시고요. 그러면 이 클래스는 객체화하게 되면 거기 안에 들어가는 모든 멤버 변수들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직렬화 메모리 공간에 활동이 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메모리 공간에 할당이 돼요. 자, 이렇게 직렬화된 그 데이터 덩어리는 그 바이트 스트림, 그러니까 순차적인 바이트 스트림으로 저장이 되기 때문에 뭐 0, 1 이렇게 이진수로 표현했을 때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자, 그런 순차적인 메모리 공간은 바이트 스트림 단위로 라이트 스트림에서 이제 어떤 그 비트가 이렇게 흐름으로 이렇게 흘러가듯이 그러니까 순차적 처음부터 이렇게 인트가 4바이트면 이렇게 조금씩 연달아서 이렇게 전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파일로 쓰거나 소켓 그러니까 서버로 전송하거나 아니면 메모리에 지금 우리가 이제 다른 IPC 기법, 다른 프로세서로 전달할 때 이제 특정 메모리에 올려서 다른 메모리로 이동시키는 여기가 이제 공유 메모리가 되겠죠. 이렇게 뭐 다른 어쨌든 그 단말기 내에서 다른 앱으로 전송할 때 쓰는 이 메모리 방법도 사용이 되고요. 나중에 이 데이터들을 읽을 때는요, 리드 스트림 뭐 그런 거 가지고 직렬화를 해요. 클래스 파일은 서로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함수는 이제 정적인 데이터니까 클래스 파일을 사용하게 되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순차적인 데이터는 클래스 내부의 멤버 변수에 하나씩 할당이 되고 저장이 돼요. 그러면 원하는 객체가 똑같은 객체가 원하는 곳으로 전송이 되겠죠. 이렇게 그 직렬화된 객체는 파일로 쓰고 파일로 읽어서 쓸 수도 있고요. 소켓으로 특정 서버에 그 TCP IP로 보내서 원하는 목적지가 읽어서 객체화 시킬 수도 있고요.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특정 메모리에 올려서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도 할 수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쓰여요. 이걸 바이트 스트림이라고 하고요. 원하는 바이트 스트림 형식으로 이렇게 주고받게 되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이 직렬화와 역직렬화 기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거기서 시리얼라이저블까지 배웠습니다. 자, 다음에 배워볼 것은 파쉘입니다. 이렇게 올라갈수록 기능이 이제 좀 제한적이고 특정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파쉘 클래스는 안드로이드에서 IPC 전용 데이터로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진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밑에 바인더 드라이버가 공유할 메모리, 그러니까 직렬화 객체를 전달해서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하기 위한 그 데이터 덩어리로 사용하는 데이터 덩어리로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하단에 데이터는 전부 다 파쉘 데이터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클래스는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 전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최적화되어서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렇다면 무조건 파쉘 클래스를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 아니에요. 앞서 배운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전달하더라도요, 내부적으로 이제 시리얼라이저블 객체가 직렬화되는데 객체는 맞는데, 안드로이드에서 IPC로 전용 데이터로 전송될 때는 다시 파쉘로 바뀌어서 전송이 돼요.
그러니까 바로 파쉘 객체를 사용하면 변환 과정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성능이 좋아요. 자, 그러면 직렬화된 객체를 사용한다면 저희가 굳이 시리얼라이저블보다는 파쉘 객체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물론 파일로 저장하거나 뭐 다른 서버로 전송하거나 지금의 내용과 좀 동떨어진 얘기지만 다른 어떤 그 목적으로 직렬화 객체를 사용할 때는 뭐 시리얼라이저블 사용해도 되는데 안드로이드 내부적으로 IPC 다른 프로세서가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해서는 파쉘을 사용하는 게 맞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럼 파쉘 클래스가 제공하는 몇 가지 함수가 있어요.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그 파쉘 옵테인이라는 이 함수를 쓰면 그냥 파셜 객체를 하나 얻어와요. 그러니까 new 할 필요 없이 obtain 하시면 그 파셜 객체를 하나 얻어오는 함수예요. 그 내부적으로 이제 write int, long,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쓸 수 있는 함수들이 다 제공이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write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그 함수가 있는데 앞서 배웠던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도 이 파쉘에 담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write 시리얼라이저블이라는 함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 반대로 이제 여러 가지가 더 많은데 좀 생략을 했어요. 이제 그 반대로 읽어드리는 함수가 존재하는데요. read int, read long. 이제 프리미티브 타입을 읽어드리는 함수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 읽어드리는 read serializable이라는 함수도 존재합니다. 시리얼라이저블도 담을 수 있다는 거 설명드렸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런데 예제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인텐트에 담아서 다른 액티비티로 다른 앱의 액티비티로 다른 프로세스로 전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파쉘 이 객체는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거의 쓸 수가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전달을 하지 않고요. 일단 쓰고 읽는 부분만 제가 한번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파쉘 B 액티비티에서 파쉘이라는 객체를 obtain에서 하나 객체를 생성해요. 그 다음에 write int에서 10이라고 넣고요. 이어서 write string에서 슈퍼드로이드라고 이제 문자열 값을 넣었어요. 자, 그리고 전송됐다고 치고요. 일단 치고 이제 텍스트 뷰에 set data position 0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이건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읽어드려요. partial.readInt, partial.readString에서 이제 그 값을 한번 출력해 보는데요. 자, 이렇게 쓰고 출력을 한 경우고요. 자, 값이 이제 뭐 넣었으니까 바로 잘 읽어왔어요. 10, 슈퍼드레이드 둘 다 들어왔죠. 자, 그런데 파쉘에 이제 문제가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파쉘은 객체의 데이터를 쓰고 읽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제가 파쉘 라이트 인트에서 10이라고 썼고요. 파쉘 라이트 스트링에서 슈퍼드리드라고 썼어요. 자, 1번이 인트형이었고요. 두 번째가 스트링형이었어요. 근데 읽을 때 파쉘 리드 인트라고 하고 파쉘 리드 스트링 이렇게 쓴 순서대로 읽게 되면 정상적으로 10이라고 읽었고 슈퍼드로이드가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쓴 순서의 반대로 읽으면 값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두 번째 쓴 거를 먼저 읽었어요. 라이트 스트링 했던 거를 파셀점 리드 스트링에서 두 번째 했던 걸 먼저 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리드 인트에서 첫 번째 했던 걸 반대로 순서가 바뀐 거죠. 그 결과를 보시면 문자열이 이상하게 나왔죠. 원래는 10, 슈퍼드로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슈퍼드 콤마까지 찍고 뒤에 0이 나와서 10도 안 나오고 에러가 생긴 거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파쉘의 구조를 살펴보면 되는데요. 파쉘은 데이터를 이제 특정 데이터를 쓰게 되면 인트형으로 이렇게 10으로 쓰고요. 썼죠. 지금 아까 처음에 쓴 10이 써졌고 두 번째 스트링형으로 슈퍼드로이드라고 쓰고요. 그다음 뭐 다른 기타 등등을 쓰게 되면 쓰자마자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이 돼요. 쓴 순서가 바로 직렬화된 메모리 공간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인트형 4바이트, 뭐 슈퍼드로이드 뭐 바꿔서도 28바이트 뒤에 다른 뭐 형들을 막 쓴다고 하면 이제 순차적으로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파쉘 객체가 무조건 순서대로 저장하기 때문인 거죠. 자, 직렬화된 메모리 공간에 무조건 기본적으로 쓰고 있고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라이트를 하게 되면 포지션이 이렇게 이동이 돼요. 쓴 다음 위치로. 또 다음 위치로. 현재 위치가 이렇게 막 썼다면 제일 끝에 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읽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partial.set data position 해가지고 바이트 위치를 적어주면 돼요. 0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여기 있던 거를 여기 포인트로 이동시킨 거예요. 자, 읽을 때는 이제 0으로 이동시키고 처음부터 읽는 거예요. read int 하면 4바이트를 읽게 되고요. 그럼 현재 위치가 이제 여기가 되는 거죠. 한번 읽었기 때문에 다음 위치로 이동이 돼요. 자, 그 다음에 read string에서 이제 스트링형을 읽었고요. 그럼 다음 포지션이 이쪽으로 이동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원하는 걸 계속 읽어 나가는 순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치에 따라서 그 데이터가 순차적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바꿔서 읽으면 안 되겠죠. 데이터 포지션 0이라고 해놓고 get read string 아니죠. partial.read string이라고 해버리면 얘가 28바이트만큼 읽어버리고 막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서를 바꿀 수가 없는 구조가 바로 partial 구조예요. 왜냐하면 데이터 자체가 메모리 순서대로 저장이 돼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송하기 굉장히 빠르게 하기 위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partial은 단독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쓴 순서와 읽는 순서를 일치시켜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순서를 일치시켜서 쓰고 읽는 거를 한다라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파셜러블 객체는 파셜 객체는 파셜러블 객체를 통해서 사용이 돼요. 좀 유추가 되나요? 파셜러블 객체는 파셜의 쓴 순서와 읽은 순서를 코드로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시리얼라이저블 기억나시죠? 시리얼라이저블의 함수들이 있는데 그 함수 중에 순서대로 쓰는 함수가 있고 순서대로 읽는 함수, 그러니까 순서를 읽고 쓰는 함수를 미리 만들어 두는 그런 방식이에요. 아마 예제를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제 파셜러블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셜러블 클래스는 일종의 파셜 데이터를 사용하는 설명서와도 같아요. 그 이유는 파셜러블 클래스 내부에 파셜 데이터를 읽고 쓰는 함수들을 구현해 두고요. 물론 그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파셜러블 클래스는 파셜러블 클래스로 대부분 사용이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파셜러블 클래스를 직접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자, 샘플 데이터 아까 그 시리얼라이저블을 이용하지 않고 파셜러블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 임플리먼트에서 파셜러블이라고 상속을 받고요. 그 내부에 멤버 변수는 이 두 가지입니다. 시리얼라이저블을 했기 때문에 메모리에 저장이 되지 않아요. 순차적으로 저장이 되지 않는 클래스예요. 근데 어떻게 직렬화된 클래스로 프로세스 간 통신이 안드로이드에서 일어나는지 계속 살펴보면 돼요. 자, 물론 기존에 있던 함수 그대로 뒀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몇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상속받아서 얘를 이제 구현해야 되는 함수가 존재하겠죠. 그게 이제 기존의 세터 게터 함수들 존재하고요. 자, 이제 계속 이어서 이 클래스를 파셜러블 클래스를 상속받으면 몇 가지 함수를 구현을 해주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write to partial. 그러니까 이거는 파셜의 데이터를 쓰는 함수예요. 그 다음에 creator 클래스를 하나 생성하고 밑에 inner 클래스로 하나 있고요. 그 내부에 create from partial. 그러니까 이거는 파셜에 쓰여진 데이터를 읽어와서 객체를 만들어주는 그런 클래스예요. 자, 보시면 더 쉽게 이해가 될 텐데요. 함수를 이것만 구현해 놓으면 자동으로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write to partial에서 그 인자로 넘어오는 그 파셜 객체에다가 write int에서 여기에 이 클래스 아니에요. m int data 멤버 변수를 쓰는 거예요. write int에서 쓰고요. 그 다음에 m string data를 write string에서 바로 두 번째 쓰는 거죠. 이 함수는 그 IPC 그러니까 다른 프로세스로 이동이 될 때 전달될 때 이 함수가 호출돼서 이 함수가 호출이 돼서 파셜의 데이터를 파셜에 이 멤버 변수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멤버 변수를 파셜에 딱 넣게 되는 거죠. 그 목적지에 전달되기 바로 직전에. 자, 그 다음에 목적지 전달되고 난 다음에 수신 측에서는 이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요.
자, 이 내부에는 이 파쉘 객체가 있기 때문에 create from partial이라는 곳에서 요 보냈던 파쉘 객체가 넘어와요. 인자로 넘어오고요. 그 인자에서 자, 수신 측 설명드렸고요. 송신 측에는 넘어온 거에서 샘플 데이터의 클래스를 만들어서 자, src 파쉘에 있는 데이터를 여기 쓴 순서대로 읽어요. src read int, src read string 순서대로 읽고 그 읽은 값을 바로 set int 데이터에서 멤버 변수에 넣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읽은 값, 그 생성된 객체를 리턴해 주는 거죠. 자, 리턴해 주게 되면 결국은 이 클래스가 그대로 이제 생성이 똑같은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 샘플 데이터의 멤버 변수로 두 가지가 int가 있고 그 다음에 스트링이 있어요. 그 다음 파쉘러블 클래스로 만들어 주고요. 파쉘러블 클래스는 이제 송수신이 가능한 직렬화된 객체를 만들어주는 만들어주기에 필요한 인터페이스고요. 그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해 주어야 되는데 이 클래스 내 두 가지 함수를 구현해 주어야 되는데요. 그 다음 첫 번째 그 목적지로 보내기 직전에 직렬화된 데이터를 멤버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 멤버 변수가 무조건 직렬화돼서 보내는 데이터라고 했죠. 자, 멤버 변수를 순차적으로 하나 써주고 또 써주는 거죠. 그 다음에 받는 곳에서 파셜러블 데이터를 그대로 또 받아서 쓴 순서대로 읽어서 객체화 시켜주는 거죠. 셋해서 리턴해 주죠. 자,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자, 직렬해서 읽고 쓰는 순서 정확하게 읽는 방법과 쓰는 방법과 읽는 방법이 정확하게 들어가 있는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이제 전송하기 위해서는 시리얼라이저블과 똑같아요. 자, 첫 번째로 먼저 샘플 데이터.java 그 파셜업을 상속받은 클래스죠. 클래스 파일을 배포해서 B앱에서도 똑같이 넣어주는 거. 이건 어디서나 똑같아요. 클래스 정적 클래스 파일은 직렬화된 데이터를 보낼 때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포가 필요한 거예요. 클래스 파일은. 이게 없으면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자, 서로 이렇게 똑같이 맞춰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스를 한번 볼게요. 자, 샘플 데이터에서 이제 샘플 객체 만들고 set int, set string에서 값 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번에도 인텐트를 이용하자고요. intent.put extra에서 파셜러블을 상속받은 직렬화 객체를 넣었어요. 그래서 start activity intent에서 이제 다른 앱으로 보내버리면 그 내부적으로 라이트를 해주는 거죠. 순차적으로 이 값을 써주고 파셜 객체로 변환한 다음에 전달이 되고요. 이제 받는 곳에서는 get intent하고 get partialable extra 이제 중간에 partialable 객체이기 때문에 partialable이라고 이제 붙여주고 extra라고 호출하시면 읽어와요. 읽어와서 샘플 데이터가 참조할 수 있게 됐죠. get partialable extra 하면 이제 바로 직렬화된 그 partialable 객체를 받았는데 요 동작이 일어나는 것이 아까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바로 이 부분이죠. create from partial이라는 함수가 호출돼서 생성하고 그 partial 객체를 읽어서 리턴 해주죠. 그럼 이제 바로 이제 B앱에서 이제 이게 일어날 때 그 데이터, partial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와서 이제 이 객체로 이제 리턴이 된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쓰기만 하면 돼요. 샘플 데이터 get int 데이터에서 값 들어가 있는 거 한번 찍어보면 결국은 눌렀을 때 동일하게 찍혔죠. 그러니까 직렬화 객체가 그 플러스 간 통신이 이루어진 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파셜러브는 그 앞서 설명드렸듯이 IPC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뭐 파일에 쓰거나 이런 용도가 아니고 안드로이드 내부에서만 쓰는 거. 다른 플랫폼에는 없어요. 파셜러브는 안드로이드 내부의 플랫폼 내에서 그 플러스 간 통신을 위해서 사용되는 객체입니다. 지금 이제 파셜러브까지 왔어요. 근데 파셜러블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자면 파셜러블 클래스는 클래스를 구현을 일단 하고 그 다른 앱에 배포를 해야 돼요. 클래스 파일을. 그러니까 송신 측 앱에 배포를 해야 되는 거죠. 만일 구현된 파셜러블 클래스가 변경되었다면 다시 수신 측에 파셜러블 클래스를 또 재배포해야 돼요. 이거는 뭐 시리얼라이저블도 마찬가지고 파셜러블도 마찬가지죠. 정적인 클래스 파일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 그게 굉장히 불편한 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뭐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순전히 예입니다. 뭐 이렇게 프리미티브 타입 2개 몇 가지 안 되는 거. 뭐 이런 거 보낼 때도 일일이 파셜러블 혹은 시리얼라이저블 쓰기에는
클래스도 배포해야 되고 너무 불편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게 번들 클래스예요. 번들이란 클래스인데요. 이번에 배울 게 번들 클래스입니다. 자, 번들 클래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번들 클래스는 파셔러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예요. 결국은 이 녀석도 파셔러블 클래스죠. 근데 이 번들 클래스는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플랫폼 소스에 번들 클래스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그래 번들 클래스는 이제 뭐 배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일단 파셔러블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만든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안드로이드 SDK 라이브러리에 번들 클래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클래스 자체를 배포할 필요가 없고요. 그럼 그 다음에 번들 클래스 자체는 모든 타입의 직렬화 객체를 담을 수 있도록 구현이 되어 있어요. 파쉘과는 달리 읽고 쓰는 순서를 일치시킬 필요가 없는 클래스예요. 이게 가장 장점이에요. 파쉘과 달리 읽고 쓰는 순서 필요 없이 그냥 막 쓰시면 돼요. 그냥 프리미티브 타입을 막 쓰시면 된다는 말이에요. 번들은 자바 컬렉션 프레임워크라고 하는데요.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 중에 뭐 어레이 리스트나 맵, 해시 맵 뭐 이런 거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해시 맵 같은 파일과 비슷하게 읽고 쓰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이냐면 키와 값의 형식을 띠하는 데이터 구조예요. 실제로 번들 내부에는 맵을 사용하고 있어요. 컬렉션 프레임워크.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 뭐, 어레이 리스트라든지 해시맵, 뭐, 링크드 리스트, 뭐, 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곳을 통해서 좀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그, 안드로이드는 자바의 그 컬렉션 프레임을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거든요. 자, 우선, 다른 번외로 빠지지 말고 우선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키와 밸류라고 했죠. 맵 형식과 비슷한데요. 풋인트, 풋롱, 풋스트링, 풋시리얼라이저블 얘도 제공이 돼요. getInt, getLong, getString, getSerializable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읽을 수가 있어요. 쓸 때는 putint에서 키값 정하고 그 값을 넣어주시면 그 키로 저장이 되고요. 읽을 때는 이 키만 기억해 두시면 이 키값으로 getInt에서 키값만 호출해 주시면 그 값을 읽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당연히 put 뒤에는 get이라는 함수가 매칭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고 또 많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번들 클래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번들 클래스도 앞서 설명드린 거와 같은 방법으로 번들 클래스에 데이터를 집어넣고 인텐트에 담아서 목적지 액티비티로 전달한, 물론 다른 프로세스에 있는 액티비티겠죠. 다른 앱의 액티비티로 전달한 다음에 읽어서 화면에 출력하는 걸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먼저 A 액티비티에서 번들 객체를 하나 생성을 하겠죠. new에서 번들 객체를 하나 생성하시고요. putint에서 키값 중요해요. 읽을 때 쓸 때 썼던 키값은 읽을 때 활용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putint 해가지고 int 데이터 키값으로 9번까지 1부터 9까지 정수값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이어서 putString 해가지고 string 데이터 키값을 가지고 번들 string이라는 문자열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그 인텐트에 putExtra라고 하셔가지고 이 번들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이제 발송을 하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인텐트를 받는 측, 다른 프로세스 측에서 인텐트를 받아서요. 샘플 데이터에서 인텐트 번들 데이터를 가지고 와요. 인텐트의 번들 데이터를 읽어올 때는 get bundle extra라고 써주시면 돼요. 자, 번들 데이터를 받아서 이제 화면에 뿌려야 되는데 읽는 방법을 순서를 바꿔볼게요. 아까 전에 int를 먼저 썼어요. 바로 이전 과정 보면 int를 먼저 썼고 그 다음에 string을 다음으로 썼죠. 근데 이번에는 자, 읽는 방식을 바꿔서 string을 먼저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인티저를 읽어서 화면에 출력해보고 있습니다. 자, 결과를 보시면 눌러보면 이제 결과적으로 잘 불려왔죠. 순서 상관없이 키값만 알고 계시면 돼요. 서로 공유해야 될 거는 키값이에요. 내가 이런 키값으로 이런 데이터를 넣었다라는 정도는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번들은 여기서까지 설명을 끝났고요. 파쉘과 달리 굉장히 읽고 쓰는 순서가 기억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막 쓰시면 되고요. 단지 키값 정도는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키값 같은 경우는 뭐 다른 공유할 때 다른 배포라고 하죠. 배포할 때 뭐 키값이 이런 게 있고 이런 값이 들어간다 정도만 서로 그 공유를 해주시면 되겠네요. 소스 안에선 들어가는 건 없고요. 키값만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들이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 이제 직렬화 객체에 대해서 설명을 쭉 드렸어요. 자, 마지막은 인텐트인데요. 자, 인텐트도 마찬가지로 파쉘을 상속받았어요. 안드로이드에서 프로세스 간 통신이 필요하다면 무조건 사용되는 게 파쉘러블 클래스예요. 그러니까 직렬화가 필요하다면 무조건 파쉘러블 클래스를 상속받는 거는 너무 당연한 일이죠. 아까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인텐트는 안드로이드 가장 대표적인 직렬화 클래스고요. 그 다른 프로세스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담는 뭐 그릇 같은 존재예요. 안드로이드에서 그 컴포넌트는 네 가지예요. 액티비티, 서비스,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컨텐츠 프로바이더 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컴포넌트 간에는 다른 앱 간의 컴포넌트 간에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해야 될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런 데이터를 담아서 보내는 것이 바로 인텐트예요. 대표적으로 아까 액티비티에서 다른 프로세스 액티비티로 데이터를 보낼 때 인텐트를 사용했고요. 인텐트의 데이터를 담아서 보냈잖아요. 그래서 인텐트가 안드로이드에서 대표적인 직렬화 객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데이터 덩어리에 해당이 되는 거죠. 데이터를 담을 수 있는 덩어리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인텐트의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멤버 변수를 살펴보면 재밌어요. 내부적으로 번들이 있죠.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타입이라든지 다른 여러가지 직렬화 객체를 막 담을 수 있는 클래스가 바로 번들이라고 했어요. 그 대신 키와 밸류는 키값은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특징이 있댔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번들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데이터를 막 담을 수가 있어요. 재밌는 게 앞서 우리가 시리얼라이저블을 담을 때도 put extra라는 걸 썼었을 거예요. 함수 인텐트의 함수 중에 intent.put extra 시리얼라이저블 그 다음 읽을 때는 get serializable extra라고 읽었죠. 만약에 파셜업을 읽을 때는 get partialable extra 그 다음에 serializable 읽을 때는 get serializable extra 아까 말씀드렸나요? 어쨌든 뭐 int형 읽을 때는 get extra int integer 뭐 이렇게 읽고요. 그게 전부 다 엑스트라에 담아서 보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데이터를 담아서 보낼 때는 인텐트의 내부적으로 있는 번들, 바로 이 번들 데이터에 여러 가지 직렬화 객체를 담아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번들이 굉장히 유용한 객체예요. 나머지 이거 말고 어쨌든 번들 객체가 있었고요. 이 나머지 객체는 다 각각의 용도가 있어요. 이 용도에 따라서 바로 인텐트가 의미를 가지기 시작하게 되거든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직렬화에 대한 객체에 대한 여러 가지 종류들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여기서 꼭 한 개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게 인텐트인데요. 인텐트의 지금 클래스 내부적으로 멤버 변수를 보시면 스트링형도 직렬화 객체고요. URI도 시리얼라이저블을 상속받은 직렬화 객체예요. 앞서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스트링 전부 다 직렬화 객체고 컴포넌트 네임도 직렬화 객체고 여러 가지 직렬화 객체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데이터 여러 가지 직렬화 객체를 막 담을 수 있는 키 값을 의해서 막 담을 수 있는 게 번들이라고 설명을 드렸죠. 번들은 파쉘러블을 상속받았고요. 자, 이 측면에서 보면 이런 여러 가지 값들을 직렬화에 대한 값들을 기타 등등 담을 수 있는 게 바로 인텐트고요. 단지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라고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인텐트는. 특히 이제 기타 등등의 데이터를 담는 게 엑스트라라는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인텐트에서 인텐트를 직렬화된 데이터 덩어리에서 인텐트라는 의미를 가지는 객체로 넘어갈 거예요. 바로 이렇게 인텐트 객체를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액티비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등의 시스템 서비스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의미를 가지는 시스템 서비스에 의해서 의미를 가지는 정보가 들어가면 그때는 인텐트가 된다고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인텐트에 다른 액티비티를 실행하기 위해서 클래스명을 적어줬어요. 그러니까 실행될 컴포넌트명을 적어줬어요. 패키지명은 뭐고 실행될 컴포넌트 그러니까 액티비티 클래스명은 뭐다 라고 적어줬죠. 그게 바로 들어가는 게 컴포넌트 네임이라는 곳이에요. 바로 여기다가 컴포넌트 네임을 정보를 그러니까 실행될 목적지 컴포넌트 정보를 적어주면 시스템 액티비티 매니저와 패키지 매니저가 그 정보를 파싱해 가지고 읽어서 원하는 목적지에 실행될 녀석을 찾아서 실행을 시켜주죠. 그러면 이제 인텐트에 의미가 있는 정보가 담긴 거예요. 컴포넌트 네임. 얘는 그냥 데이터일 뿐이에요. 뭔가 처리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편지 우편물이라면 그 위에 컴포넌트 네임을 적어줬을 뿐이죠. 거기에 데이터를 적어줬을 뿐이죠. 근데 그거를 사용하는 액티비티 매니저와 패키지 매니저가 그 정보를 읽어서 목적지에 있는 실행될 대상의 액티비티를 실행시켜 주게 되죠. 즉, 이 인텐트를 사용하는 사용하는 저와 이 정보를 활용하게 될 시스템 서비스 간에 이제 약속된 정보, 약속된 의미 있는 정보를 채워 넣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컴포넌트 네임을 적어주면 시스템 서비스는 이 정보를 받아서 원하는 액티비티를 실행시켜 줬으니까 서로 이게 약속된 정보를 채워주는 거죠. 바로 그 정보를 채워주면 데이터 덩어리에서 바로 인텐트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정확하게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다시 한번 좀 그 의미를 부여하는 여러 가지 정보를 좀 더 알아볼게요. 인텐트 내부적으로 멤버 변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컴포넌트 정보, 그리고 실행될 컴포넌트의 정보를 적는 m 패키지와 컴포넌트 네임, 패키지명만으로도 원하는 목적지의 컴포넌트를 찾을 수는 있거든요. 패키지명이나 컴포넌트명을 적어주는. 자, 이거는 이제 특정 컴포넌트를 실행시켜주는 용도로 사용이 돼요. 액티비티, 서비스, 리시버 이런 걸 실행시켜주기 위해서 이 정보를 사용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액션인데요. 이거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암시적으로 어떤 특정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돼요. 여기서 뭐 액션과 카테고리, 뭐 데이터, 타입, 뭐 이런 정보도 있는데요. 암시적 인텐트에 대한 설명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바로 다음 강좌에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엑스트라인데 엑스트라는 이거는 이제 약속된 정보예요. 그러니까 시스템 서비스와 이제 약속된 정보를 여기다가 제가 정보만 채워주면 그 녀석 시스템 서비스가 그 정보를 읽어서 원하는 처리를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엑스트라는 그냥 이제 순수하게 데이터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는 데이터. 아까 앞서 배웠던 시리얼라이저블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프리미티브 타입의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파셔러블 데이터를 넣어줄 수도 있고요. 그 대신 키 값은 목적지도 기억을 받는 대상도 알고 있어야지 그 값을 읽어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인트형으로 되는 플러그 값이 있는데 각종 컴포넌트를 제어하기 위한 플러그인데요. 여기다 다양한 플러그를 넣어주면 시스템이 그 플러그 값을 읽어서 좀 다른 동작, 그 액티비티가 실행될 때 좀 다른 동작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거나 여러가지 제어를 할 수 있는 플러그에 해당돼요. 이것도 지금 당장은 제가 알려드릴 수가 없고 다음 강좌에서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텐트의 정보의 주 목적은 특정 컴포넌트를 실행하기 위한 정보를 적고요. 그 다음에 그 실행될 컴포넌트에 원하는 데이터를 전달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이를 위해서 인텐트에 6가지 정보가 분류가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가 있죠. 이 6가지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다음 강좌에 상세히 설명드린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직렬화 객체들을 지금까지 배운 것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가장 먼저 프리미티브 타입 형식은 순수 자료형이기 때문에 클래스의 멤버 변수로 존재하는 값들이죠. 따라서 직접 프로세스 통신을 위해서 객체로 활용되진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시리얼라이저블은 클래스 자체를 직렬화 객체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인데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클래스 파일을 송신 측에 배포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 시리얼라이저블 객체를 상속받은 객체를 다른 목적지, 그러니까 다른 앱의 프로세스의 앱에서 받아보기 위해서는 클래스 파일을 배포하고 배포해야 되는 좀 문제점도 있었고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전용 직렬화 객체는 아니기 때문에 다소 느린 점이 있어요. 그치만 장점은 뭐 다른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는 거죠.
아까 IPC 통신을 위해서도 쓰고 파일에 라이트하기 위해서도 쓰고 그 다음에 다른 서버에 전송하기 때도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좀 범용적인 직렬화 객체라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그 제가 설명 안 드린 뭐 컬렉션 프레임워크 있는데요. 뭐 어레이 리스트나 뭐 해시맵 그 기타 등등의 뭐 다른 여러 종류의 클래스들을 보시면 시리얼라이저블을 다 상속받아요. 그래서 이제 그 파일로 쓸 수 있거나 이런 걸 지원을 하는 거죠. 특정 그 데이터 타입의 클래스를 보실 때 꼭 상속도를 한번 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말이 나온 김에 한 가지 보여드리면 뭐 안드로이드 사이트에 가서 어레이 리스트 가장 많이 사용되죠. 어레이 형식으로 이제 각 데이터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저장하는 그 데이터 덩어리로 쓸 때 많이 쓰는 거죠. 데이터 구조를 지원하는 어레이 리스트고요. 상속도를 보시면 시리얼라이저블 잠시만요.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여기 시리얼라이저블 상속받고 있죠. 어레이 리스트가 아닌 가장 많이 쓰는 해시맵. 자, 해시맵도 한번 볼게요. 자, 해시맵도 시리얼라이저블 상속받죠. 뭐 기타 등도 많아요. 뭐 링크드 해시맵 뭐라든지 아니면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 뭐 그런 종류들을 또 전부 다 대부분 시리얼라이저블 상속받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자, 이제 파쉘이 있었죠. 파쉘은 IPC 전용, 그러니까 프로세스 간 통신을 전용 프로세스 간 통신을 위한 데이터 타입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빠르죠. 바인더가 사용하는 객체 자체예요. 그러니까 바인더가 공유 메모리에 데이터를 쓰고 이동시키고 뭐 그런 건데 거기서 사용되는 게 바로 파쉘이에요. 그러니까 바인더 스스로 쓰는 거기 때문에 파쉘 객체를 쓰게 되면 굉장히 읽고 쓰는 속도가 빠르겠죠. 그냥 원하는 IPC 통신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빠르게 동작한다는 거, 시리얼라이저들보다 빠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단독으로는 사용이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속도는 빠른데 데이터를 읽고 쓰는 순서를 지켜야 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나온 게 파쉘이에요. 파쉘어블이에요. 파쉘어블은 파쉘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에 정의된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파쉘업을 상속받은 클래스는 파쉘 객체를 읽고 쓰는 함수들이 존재하고요. 나머지 함수들은 뭐 기타 클래스를 구현하는 데이터 클래스의 함수들이 되겠죠. 그래서 원하는 객체에다가 파쉘어블 클래스를 상속받고 그 파쉘어블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그 읽고 쓰는 함수만 두 가지 추가해서 구현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시리얼라이저블과 같이 클래스 파일을 송신직에 배포해야 되는 단점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리미티브 자료형이나 다른 직렬화 객체 몇 개를 전달하려면 늘 파쉘어블 클래스를 구현해야 되니까 좀 불편하고요. 자, 이를 위해서 대부분 파쉘어블 클래스를 써야 되겠지만 간단하게 이제 몇 개 프리미티브 타입 데이터를 보낼 때는 번들 클래스가 굉장히 편하다고 했어요. 번들 클래스는 대부분 직렬화 객체를 포함시킬 수 있어요. 파쉘어블, 시리얼라이저블, 뭐 인티저, 스트링, 어레이 리스트 뭐 거의 다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함수명은 put string, 뭐 put이라고 시작하는 것, 저장하는 건 put이고요. 일련가성 get이라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은 종류의 함수들이 제공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번들 클래스는 파쉘어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지만 그 파쉘어블 클래스와 달리 송신 측에 그 번들 클래스를 배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SDK에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 SDK에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어쨌든 번들 클래스는 파쉘어블 상속받았기 때문에 전송 속도가 빠를 거예요. 자, 인텐트는 내부의 번들 객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들 클래스를 쓸 수 있는 거는 모두 다 쓸 수가 있어요. 번들 클래스를 사용하듯이 인텐트에 집어넣으면 되고요. 그 부분, 번들 클래스를 제어하는 부분이 바로 엑스트라라는 그 영역의 멤버 변수고요. 자, 근데 이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앱에 있는 액티비티 매니저, 앱과 액티비티 매니저, 패키지 매니저, 시스템 서비스 이런 시스템 서비스들 간에 약속된 의미 있는 정보를
포함시킬 수도 있는데요. 아까 그 예를 들어서 컴포넌트 네임을 인텐트에 포함시키면 그 컴포넌트 스타트 액티비티를 했을 때 그 액티비티 매니저가 그 정보, 인텐트 정보를 보고 원하는 목적지의 컴포넌트를 실행시켜 줄 수도 있는 그게 약속된 정보거든요. 그걸 포함시키면 비로소 이제 인텐트라는 의미 있는 정보가 되는 거죠. 인텐트가 번들의 정보만 갖고 있을 때는 순수 데이터 덩어리였겠지만 거기다 액티비티와 약속된 정보를 담을 수 있게 되는 순간 바로 인텐트로서의 의미 있는 객체가 되는 겁니다. 인텐트의 의미 있는 정보들은 약속된 정보, 의미 있는 정보, 두 가지 비슷한 말인데요. 어쨌든 그 정보들은 다음 강좌에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안드로이드에서 가장 좀 많이 사용되는 게 파셜, 번들, 인텐트. 당연한 거죠. 이 세 가지가 많이 사용되고, 기타 시리얼라이저블도 많이 사용되는 편이에요. 근데 파셜이나 프리미티브 타입은 직렬화 객체를 전달할 때 단독으로 사용되지는 않는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안드로이드로 앱을 구현하다 보면 굉장히 빈번하게 보는 게 파셜업을, 번들, 당연히 인텐트는 들어가고요. 이런 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한지, 어떨 때 뭘 써야 되는지 많은 질문을 제가 받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물어보는 대부분의 분들이 보면 그 직렬화 객체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부분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드로이드에서 뭘 써야 되는지 계속 막히게 되고요. 그 중에 특히 인텐트를 이제 배워보다 보면 인텐트가 어떤 객체인지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물론 프리미티브 타입이나 시리얼라이저블 같은 경우는 자바 기본 기술이기 때문에 제가 안드로이드를 설명하면서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직렬화 객체 자체가. 그냥 이게 직렬화 객체다. 안드로이드에서 쓰는 직렬화 객체는 파셜어블이라는 게 있고 파셜이라는 게 있다. 어떨 때 쓰는 거고 번들은 어떨 때 사용되는 거다. 라고만 설명을 드렸으면 끝나는 간단한 내용일 수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직렬화 객체가 뭔지 어떨 때 필요한 건지 이해해 두시는 게 제 나름대로 중요할 거라고 판단돼서 많은 장을 할애해서 넣었어요. 앞으로 뭘 하든 필요한 기술이 있기도 하기 때문이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인텐트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의미 있는 정보들이 어떤 게 있는지 상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